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운가 하면, 혹시 이 점수가 제가 이제 커트라인이, 제가 낸 시험은 커트라인이 몇 점이라 그랬죠? 65점이라 그랬죠? 제가 출제한 거는 65점이 커트라인이에요. 65점은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65점을 이렇게 넘는 사람들 중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자세히 안 듣는 경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는 꼭 그 정답의 어떤 정답 지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 지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데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이제 해설지가 있기는 하죠. 해설지가 있는데 해설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한다면 좀 다행스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자원 배운 왜곡이 크다 적다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 표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난이도 조정이 될 때 그런 것들이 정답 지문이 돼서 나오면은 그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운 지문들이 정답 지문이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지문이 정답 지문이 돼버리면은 그런 데서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소홀히 할 경우가 걱정스럽습니다. 앞에 지나갔던 유효이자율 있죠. 25번의 1번 지문인가? 유효이자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1억을 연 12%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매년 말 1,2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거하고 100만 원씩 12달 지불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부담이 더 크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부담이 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부담이 커요?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부담이 커요? 이게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갚으란 얘기는 당신 적금 드세요. 100만 원짜리 적금 들어서 1년 뒤에 찾으면 그 돈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은 월 1%, 12달 연금 내가 계수를 이용해서 이 목돈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연 12%니까 월 몇 프로? 월 1%, 12달짜리 연금 내가 계수를 곱하면은 1256만 2,500원 나온다고요.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숫자? 이제는 이 숫자 외울 법도 한데. 그러면 12.5625%라고요. 연 12.5625%, 이게 바로 유효이자율이라고요. 그래서 연 12%라고 해도 상환 방법이 이러면은 실제로는 12.562%의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유효이자율이라는 말만 안 썼을 뿐이지 출제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유효이자율은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부담이 커진다고요. 자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래서 일수이자가 엄청 세다 그랬잖아요. 일수이자는 매일매일 찍어야 된다고요. 그 개념이고요. 다음에 28번은 기억은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의사 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관리 방식. 이거는 자가 관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내려가서는 전문적인 관리,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 강력한 지도력 이런 말도 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가 관리에서 나오는 말이죠. 강력한 지도력, 통제, 통합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 다 무슨 방식이에요? 자가관리. 여기에다가 전문적인 관리가
결합돼 있죠. 그건 뭐예요? 혼합이죠. 혼합. 섞여 있으니까.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섣불리 일부러 제가 1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1번에다 자가관리, 위탁관리 갖다 놓은 거예요. 틀리라고. 그러니까 부디 좀 주의 깊게 보시라고, 주의 깊게. 그렇습니까? 얼른 찍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적중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요 하나의 당락이 결정된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좀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신중하거나 꼼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는 잘 읽어보고, 이렇게 읽을 때는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읽으세요. 키워드를 체크하면 괜찮아요. 자, 29번은 비율 임대차 임대료잖아요. 이것도 쉬운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기본 임대료가 2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 매상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의 5%, 2천만 원 초과죠. 그래서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이 5%니까 기본 200 더하기 얼마 초과했어요? 1,000만 원 초과했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 곱하기 5% 0.05죠. 50만 원에서 250만 원, 이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매수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수용 방식이죠. 이게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드는 것은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죠. 다음에 이번에 매수 수용 방식은 매수 대금 또는 보상금 산정 시 개발 이익을 배제하며 환지 방식은 감보에 의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감보 들어보셨죠? 다음에 환지 방식은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수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 그렇죠? 이게 매수 방식으로 하면은 땅값이 보상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을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혼용 방식 또는 혼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수용 방식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법으로서 권리 소멸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환지 방식은 그걸 뭐라고 할까요? 권리 축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 축소형. 자, 됐죠? 그 다음에 31번은 경계를 묻는 문제예요. 경계. 근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는 경계를 묻는 문제와 당기는 흡인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오늘 오전반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모양이던데요. 오전반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혹시 공식을 외우고 계시나요? 공식을 안 외우고 계시죠? 근데 오전반에 숫자가 좀 복잡한 숫자가 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공식을 안 알려드렸잖아요. 공식 몰라도 관계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쪽은 3kg고 이쪽은 12kg죠. 12kg였죠. 그리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5였어요. 그 오전 문제는. 여기는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준 거죠. 그죠? 저는 지금 뭘 묻는 거예요? 경계를 묻는 문제고요. 이 경계를 묻는 문제와 이렇게 여기는 거리와 크기를 다 알려준 문제는 풀이 방법이 다르죠. A와 B 당기는 힘 계산하는 거죠. A가 당기는 힘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이렇게 어려운 숫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관계가 없어요. A가 당기는 힘 어떻게 해요? 9분의 25죠.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B가 당기는 힘은 12의 제곱이니까 144분의 100이 될 거 아니에요. B가 당기는 힘은. 중요한 건 얘가 당기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몇 대 몇인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다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대 몇인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약분하면 된다. 약분. 이게 9가 있으면 여기도 속에 9가 숨어 있어요. 반드시. 9가 숨어 있다고.
144 나누기 9 하면 된다고요. 16이 나온다고. 그러면 몇 대 몇이? 1분의 25 대 16분의 100하고 같다고요. 이 25 여기 반드시 숨어 있어요. 이 안에. 4배잖아요. 4배. 그럼 얘는 1분의 1 대 16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1 대 4분의 1이라고요. 1 대 4분의 1은 4 대 1이라고. 4 대 1. 4 대 1이니까 전체 몇 등분 해가지고 5등분 해서 4개는 저쪽, 1개는 이쪽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로 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에 루트 나오면 제 손에 장 찢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알 필요 없이 그냥 속에 이게 약분만 잘 하면 돼요. 약분만. 몇 대 몇만 찾으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31번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경계를 묻는 문제잖아요. 경계를 묻는 문제는 지금 이 작은 중심지와 큰 중심지가 있고 여기가 3000이고 여기가 2700이잖아요. 그럼 이게 경계 전체 12km면 경계가 되는 지점은 이쪽 가까이 있겠죠. 작은 쪽 가까이 이렇게. 얘는 이 상권이 이럴 거고 얘는 상권이 더 클 거고 이렇게. 이 지점을 찾는 거는 크기가 지금 몇 대 몇인 걸 찾는 거예요. 이때는 이걸 먼저 몇 대 몇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중에 몇 대 몇 해가지고 저쪽으로 당기는 힘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크기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000 대 2700은 1대 9잖아요. 경계에서는 당기는 힘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거리의 제곱도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거리의 제곱도 1대 9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리는 몇 대 몇이 돼야 되고 거리는 1대 3이 돼야 되고 우리는 거리가 몇 대 몇이 이걸 찾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형태 문제는. 그러니까 총 몇 등분을 해서 4등분을 해서 한 칸은 저쪽, 3칸은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결국 공식이 필요 없다고요. 아무것도. 결국은 알고 있어야 될 공식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인구라든가 크기 이거.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힘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대 몇만 알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에 다 숨어 있게 돼 있어요. 그 숫자가 몇 대 몇으로 약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루트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는 예, 우리 수준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정답은 A로부터 3km 지점이에요. 4등분 해가지고 한 칸 여기, 3칸은 여기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2번은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아까 디귿은 해설에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디귿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자, 이거는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이게 지문으로 2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그러니까 마찰 비용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교통비 더하기 지대를 말해요. 교통비 더하기 지대.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많이 이 비용이 부담이 돼요. 교통비가 부담이 되지만 지대는 낮아지겠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대는 높아지면서 교통비는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 가야 이 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찰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했는 사람이 바로 이 헤이그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선형 이론이 뭔가요? 선형 이론. 동심원 이론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 교통망이 있는 쪽으로 또 뭔가가 더 발전하고요. 이 경공업지대 주변에는 누가 자리 잡고요? 경공업지대 주변에는 저소득층이 자리 잡고, 교통축이 발달한 이 외곽 쪽에는 고소득층이 자리 잡고, 여기가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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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여기가 경공업지대, 경공업. 여기 경공업지대요. 여기도 또 안쪽 슬럼 지역 비슷한 데 있었죠. 동심원 이론에서 슬럼 지역 비슷한데 여기도 누가 살고요? 여기도 저소득층이 살고요. 고소득층이 여기 떨어져 이렇게 살고, 중급지대는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선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지금 이쪽을 설명 못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도심 지역만 설명하는 건 누구밖에 안 돼요?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은 여기 천의지대, 저소득주거지대 있죠? 맞나요? 이건 누구 이론에 가까운 거예요? 선형 이론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니은이. 다음에 아까 디귿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리얼은 헤레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는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 맞죠? 그래서 다핵이죠, 다핵.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인에 포함되죠. 지대 지불하는 능력이 높은 금융업종 같은 거는 도심이 자리 잡고 공업 같은 거는 외곽에 자리 잡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 비슷한 것들이 집중하는 것들이 한데 모여서 핵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미음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33번은 중심지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1번이 틀렸죠.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 수는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그 분포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고차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그 고차 중심지가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차 중심지가 당기는 힘 때문에 저차 중심지 수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포용하는 것들이. 그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고차 중심지일수록 다양한 기능, 다음에 고차 중심지일수록 소비자 이용 빈도는 낮고요. 그렇잖아요. 대형 할인점 이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 더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한다.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성립하는 거고요. 또 고차 중심지일수록 중심지 간 거리는 더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근데 의외로 이 1번의 의미를 잘 모르시나 봐요. 왜 이렇게 이거는 또 정답률이 낮대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고차 중심지가 예. 백화점 같은 거요. 예. 그러면 이용 빈도가 낮아요. 뭐, 백화점, 아니, 매일같이 백화점 다닌다고, 본인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형 할인점도 고차 중심지일 수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맞벌이 하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할인점 가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대체로 그런데요. 저는 지금 요즘은 대형 할인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요, 우리 집은. 맞벌이인데도. 자주, 그렇게 옛날처럼 자주 안 가요. 그냥 동네 큰 슈퍼에서 다 해결을 해버리지.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안 갑니다. 특별하게 있으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갈까? 대신 편의점은 훨씬 더 자주 가죠. 저차 중심지일수록 훨씬 더 자주 가죠. 그리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형 할인점이 여기 있어요. 이 주변에 중차 중심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큰 슈퍼들. 이 안에 또 작은 좀 편의점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멀리 있는 이 중차 중심지요. 멀리 있는 중차 중심지 안에 있는 저차 중심지 개수하고요. 이얘 대형 할인점 근처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 영향 때문에 여기에 이 편의점 같은 거는 여기보다는 작아진다고, 얘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차 중심지가 갖고 있는 그 저차 중심지 개수가 이 고차 중심지 근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저런 게 없어야 좀 이렇게 저차 중심지가 많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다음에 34번은 마케팅 전략이죠. 이 마케팅 전략은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틀리면은 이거 안 돼요. 이거는 STP 전략, 이거는 분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분량이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STP 전략하고요. 4P 믹스 전략이에요. 이게 S가 시장을 세분하는 거고요. T가 표적을 정하는 거고요. P가 차별화하는 거잖아요. 그 차별화의 내용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 이 4P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P, 차별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인데 포지셔닝.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 어떤 자리에 잡느냐. 가격 측면에서는 어떤 자리 잡고 또 제품 측면에서는 어떤 자리 잡고 유통 경로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자리를 잡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에서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이 꼬꼬면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꼬꼬면? 예, 꼬꼬면 할 때 이거 차별화 한다고 이거. 꼬꼬면이 가격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였어요? 예, 조금 비싼 거였죠. 이 보통 제품보다는. 제품 측면에 어떤 차별화? 허연 국물이잖아요. 허연 국물. 뻘건 국물 말고. 그리고 닭고기 육수를 이용했잖아요. 소고기 육수가 아니고. 맞나요? 아니, 그게 차별화 아니에요. 다른 놈들은 다 뻘건데 얘만 허옇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는 대형 할인점 처음에 안 나왔어요. 얘네들이. 대형 할인점 출시 안 했습니다. 이쪽에. 왜냐? 얘네들은 처음부터 타겟이 달랐기 때문에요. 타겟이. 처음부터 타겟이 다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겟이 20대, 20대 젊은 층. 얘네들은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꼬꼬면이. 그러니까 대형 할인점으로 안 나갔어.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대형 할인점 안 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입소문 나고 하니까 너도 나도 먹어보자 하니까 이제 뭐 대형 할인점도 가고 이게 동네 큰 슈퍼도 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홍보 촉진. TV 광고 했습니까? 이거 꼬꼬면? TV 광고 했나 이거? TV 광고 안 했어요. 왜? 얘네들이 TV 별로 안 보거든. 얘네들은 주로 뭐예요? 인터넷 사용하고 SNS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을. 아니 그러니까 타겟이 다르니까 이런 전략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고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거 실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만 자기가 사활이 걸린 거예요. 기업에 사활이 걸린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타겟을 잡아서 거기에 다른 놈들하고 뭐 차별화를 해야 뭐 이 시장을 점유할 거 아니에요. 시장을. 그러려면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해야지.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저가 전략으로 갈 거냐, 뻘건 국물로 할 거냐, 허연 국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고. 됐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어떤 측면에서 차별하느냐, 이 가격에서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저가 전략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도면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동선을 어떻게 짤 거냐, 3배이냐, 2배이냐, 4배이냐, 뭐 이렇게 그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 뭐 이 단지 내의 설계를 뭐 또 조경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뭐 이 디지털 시설들 어느 정도 하느냐. 요새는 뭐까지 들어옵니까? 막 이 단지 내에 아파트 내에 수영장도 들어오고, 요새는 또 뭐 도서관도 뭐 엄청나게 고급지게 해가지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 이런 게 다 차별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해서 분양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새는 뭐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이요, 도서관장까지도요, 도서관장까지도 가지고 막 이 도서관이 보통 그 고급스러운 독서실 막 꾸미듯이 해가지고 이 개인 자리 같은 것도 해놓고 엄청나게 고급지게 해놔요. 예, 다 그 차별하지, 그런 게. 제품 측면에서 차별해요. 예, 어쨌든 저렇게 해서 이제 시장을 점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근데 2번이 지금 보세요.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차별화를 조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차별화 안에 나머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예? 얘가 차별화, 얘가. 포지셔닝이 차별화인데, 이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다른 놈하고 같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좀 틀렸다고요. 예, 다음에 3번에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 이 발할 수 있는 수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발할 수 있는 수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고요.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그 차별화에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화에 저렇게 차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됐죠. 옛날엔 마케팅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옛날엔 마케팅이 필요 없었다고요.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기가 무섭게 없어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마케팅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이란 타겟이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선정, 그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요 표적 시장이 어디냐?
타겟을 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저걸 선정을 하는 거죠. 제가 원고를 내는 출판사 중에는 그 출판사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 출판을 하는데 1차, 2차를 다 안 해요. 1차만 해, 1차만.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해가지고 1차, 2차 중에 어디만? 1차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타겟을 정한 거죠. 타겟을 정해서, 그리고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타겟을 정했으면은 거기에 다른 그 회사 제품들보다는 뭔가 더 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했는가 하면은 기본서는 게임이 안 돼요. 기존에 메이저 업체가 많아요. 예? 방문각 여기도 있고 방문각도 많잖아요. 기본서 내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출문제집만. 기출문제집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업체들은 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출문제집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어떤 기본서를 보더라도 볼 수 있는 교재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기출문제집은 어떤 교재를 봐도 다 볼 수 있는 교재예요. 근데 기본서는 그 회사 이 수업 듣는 강의 동영상 듣는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가격 측면의 차별화, 이거 더블이에요, 더블. 다른 책보다 더블이에요, 2배예요. 고가 전략이에요. 대신 제품은 품질은 좋게, 상세한 해설,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안 돼요. 홍보가 안 돼가 몰라요. 홍보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원래 좀 알려진 거예요. 예, 홍보 촉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그 출판사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타겟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별을 해서 뭐 홍보를 하든지, 아니 만들었으면은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그렇게. 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35번은 다음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원래는 좀 중요도가 낮은데, 근데 난이도도 낮죠, 오늘은. 5번의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일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괴리된다.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틀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상적, 주관적이면 가치, 구체적, 객관적이면 가격, 일정 시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가격, 여러 개 있으면 가치,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36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죠. 36번은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또 틀린 분들이 많네. 이거는 5개 가격 원칙은 반드시 알고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 5개가 뭐예요? 5개가 뭐예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 5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중요도가 더 높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그게 그래도 지금까지 출제 경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근 10년의 경향들을 보면서 작년에 출제가 안 된 만큼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출제된 만큼 올해 출제 가능성이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작년에도 중요하고 올해도 중요하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출제 경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 이건 뭐예요? 변동의 원칙이죠. 이 변동의 원칙 하면 가장 키워드가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혹시 3번 체크하셨나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3번도 되고 5번도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한정 가격이 있잖아요. 그 한정 가격은 제가 수업할 때마다 이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거 편입시킬 때, 예? 요 부분 편입시키는 거. 아, 여기는 이런 그림 안 그렸나요? 그린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앞에는 지금 이렇게 있고 뒤 토지가 맹지잖아요. 앞 토지 소유자한테 요만큼을 사서 편입시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냥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이 사람한테 제곱미터당 100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하면 팔겠냐고요. 왜 안 팔아요? 이 땅이 편입됨으로써 이 뒷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뒷 땅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냥 받고 팔겠냐고. 더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25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요? 이게 편입됨으로써 얘 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기여한 정도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기여의 원칙 한 거 아니에요? 이때 기여 원칙 했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250이 적당하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 이 250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예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죠. 이 가격을 무슨 가격? 한정가격이라고 합니다. 한정가격.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가격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기여의 원칙 할 때마다 했다고요. 이거는 수익체증 체감 원칙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서 병합 분할 가능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됐고요. 다음에 37번입니다. 다음은 동일수급권 파악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동일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그렇죠? 대체 경쟁 관계 성립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권역.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을 말합니다. 이거보다 벗어나서 사례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포함되나 동일수급권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네, 동일수급권까지 분석을 해야 사례를 어디까지 가서 수집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전환의 정도가 아주 완만할 경우에는 전환 전의 종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38번이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낮습니다. 이거 주로 어디에 가서 체크하셨나요? 예? 3번에서 체크하셨나요? 그 3번이 어떤 부분이 틀린 것 같았습니까? 복잡해가지고. 아, 복잡해서요. 찍었어. 단지 복잡해서. 이 상환기금법은 이자 상당의 뿐,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있다는 것은 이게 정답에 가깝다. 이게 옳은 표현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이 예를 들어 드릴 때마다 이게 1,000만 원, 이게 9천만 원.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만약에 정액법이라면 10년간 얼마를 감가해야 돼요? 10년간 9천만 원 감가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10년에 9천만 원이에요. 1년에 900만 원씩 감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라고요.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매년 감가액은 900만 원 이렇게 매년 감가액은 맞나요? 그래서 900, 900, 900, 900씩 몇 번 쌓이게 되면은 10번 쌓이게 되면은 9천만 원 되죠. 이 900씩 더하는 게 이자 발생하면서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더해서 9천이에요. 근데 상환기금법은 10년 후에 9천이 되도록 하는 건 하는데
뭐가 발생하도록 해서 이자가 발생하도록 해서 9천이에요. 10번은 10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금액은 900보다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둘 중에 하나로 찍지 마시고요. 이자가 붙어서 9천이 되는 거니까 얘는 900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액법 매년감가액은 이럴지라도 상환기금법 매년감가액은 예컨대 이렇다 이 말이에요. 1년에 얼마씩? 1년에 800, 800, 800씩 해서 이럴 때, 자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죠? 감가 누계 상당액 되어 있죠. 감가 누계 상당액은 10년간 800씩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8천이라고요. 8천. 800씩 10년이라고. 매년 800씩 감가한다고요. 감가 누계 상당액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그에 대한 복리, 계산, 이자는 얼마고요?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얼마? 9천만 원을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이제? 네, 내용연수가 만료하는 때에 감가 누계 상당액 8천만 원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분을 포함하여 이걸 당해 내용연수로 10년으로 이렇게 상환해서 이 금액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4번이 틀리는 이유가요. 4번이. 자,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감가유인 중 사용에 따른 마모, 노후와 파손, 형식의 구식화할 때마다 제가 뭘 얘기했나요? 형식의 구식화할 때마다 우리 애한테 핸드폰 사준다 그랬다고요. 2G 핸드폰. 포장도 안 뜯은 2G 핸드폰. 깨끗한 포장도 안 뜯은 거는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 없잖아요. 포장도 안 뜯은 2G 핸드폰은 기능적 감가. 그게 형식이 구식화라고요. 형식의 구식화라는 게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이라고요. 포장은 안 뜯은 2G 핸드폰. 그게 형식이 구식이라고요. 그러면은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가치가 안 나간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감가는 없어도 무슨 감가가 발생한다?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형식의 구식화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 예?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5번은 감가 수정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절치 않은 경우, 이게 내용연수법이죠. 내용연수법의 원칙이에요. 그럴 경우 관찰감가법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9번은 비교 방식 및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원래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거 거래 사례 비교법은 웬만큼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1번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성이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므로 대체 원칙이 이론적 근거가 돼요.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 관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 비교 시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장점이 있다. 종합적 비교법이 뭔가요?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할 때 종합적 비교법은 사례가, 대상이 사례보다 5% 우세, 이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종합적 비교, 이게 끝이에요. 근데 평점법은 어떻게 해요? 평점법 어떻게 하나요? 사례, 대상 놓고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제가 이거 한두 번 쓴 게 아니죠? 행정 조건 또 써야 되죠, 이게. 이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뭘 말씀드렸나요? 획지가 들어가면 무슨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고, 획지가 없으면 지역 요인 비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평점법이라고요. 어떤 게 더 주관적이고 어떤 게 더 객관적이냐고요. 이거는 한 번에 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한꺼번에 판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객관적이다?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요.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른 방법보다도.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가? 과거 사례 가격을 가지고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을 구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무슨 방법이고요, 그럼? 가장 이론적인 방법은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정의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방법이요. 다음에 대상이 낮이고 낮이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복합 부동산 사례를 선택한다면 최유효 이용인 사례이어야 합니다. 왜요? 대상이 지금 뭐라고요? 대상이 낮으면 얘는 언제든지 최유효 이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례도 뭐가 제일 좋겠지만 낮이가 제일 좋겠지만 낮이가 없으면은 복합 부동산 사례를 구할 수밖에 없다면 이 복합 부동산은 어떤 이용이라 해야 된다, 얘가? 최유효 이용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복합 부동산 사례 가격이 10억이다. 이 10억을 다 쓰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할 때. 비교할 때 10억 다 쓰면 안 되죠. 뭐와 뭐로 나눠야 돼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는 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거를 요거를 배분법이라 그런다고. 배분법. 가격을 배분한다. 그래서 배분법을 적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배분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사례로 선택을 못 한다고요. 됐나요? 지금 보니까 영혼은 다 빠져나가고 없고 지금 거의 조금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나머지 그 5번도 체크해 두세요. 이건 지문 하나하나가 다 이게 정답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5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뭐로 볼 수 있다?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정답 지문이 2번이지만 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5번이 정답 지문이 될 수 있고요. 4번이 정답 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근데 단지 그냥 지금 오늘 정답이 한 뭐 65점 이상 나왔다고 그냥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지문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40번.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환원법에 의한 수익가격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수익가격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빨리 떠올려야 돼요? 수익가격 나오면 수익가격 물으니까 환원율분의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쉬워요. 관건은 요놈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보고 어려우면 패스하고 쉬우면 풀면 되죠. 근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토토, 근건, 지지저저, 부저저가 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이에요. 토토, 근건, 지지저저, 부저저가. 근데 보면은 토토, 근건이 보이죠? 이게 안 보이면은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문제에는 보니까 개텔법이 나왔더만요. 그런 거 나오면 패스.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 이 외국 사람 이름을 그대로 써서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그거는 거의 그렇게 내면은 감정평가사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출제되면은 그거는 패스하는 문제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이면 풀고 안 보이면 제끼는 거예요. 보이는데 지금 순영업소득은 보이죠? 보이는데 9,000 빼기 2,700은 6,300이죠. 근데 환원율은 토토 근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토 근건 써놓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토지 가격 구성비가 몇 프로? 6%. 토지 가격 구성비가 40%죠. 그러면 건물은 나머지 60%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환원율은 6%죠. 6%. 건물 환원율은 10%. 그럼 여기 곱하기 하면은 6, 4, 24, 2.4%. 여기는 6%,
8.4%죠. 8.4%는 0.084죠.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해요? 7만 5천만이 나오죠. 7억 5천만 원입니다. 됐나요? 자, 점수를 65점 넘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지문들도 함께 점검을 하셔서 혹시라도 난이도 조정이 되더라도 60점은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지문 몰라도요, 쉬운 거 안 틀리면 60점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경험상. 근데 그 어려운 지문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당황을 하기 때문에 뒤에 쉬운 것도 못 풀게 돼서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려우면 빨리 패스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뒤에 쉬운 지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